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연한 의지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온 그 다음 날 1시간 단위로 숨가쁘게 회의와 규탄 대회를 이어갔는데요. 이 파란 풍선을 들고 3,000명이나 국회로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한다며 비판했는데요. 이 검찰의 반박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총결집한 이 민주당 모습부터 우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잡고 야당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뒤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200여 명을 불러 모아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고 민주화 법치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정적에 대한 치졸한 복수입니다. 그냥 바른말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과 이 정권에는 눈엣 가시인 것입니다. 연석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파란 풍선을 손에 든 당직자와 보좌진, 지지자 3,000명이 모였습니다. 당초 예정된 숫자의 2배가 모여 세를 과시한 겁니다. 검사 독재, 야당 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부당하다며 유무죄를 천공스승에 물어봐야 하는 주술의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며 결국 사법적 진실은 밝혀진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정부패가 정치 탄압으로 바뀔 리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야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빨리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시간을 끌수록 당내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23일 국회에 보고하고 다음 날 바로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을 할 수 있어서 본회의를 2차례 열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일정을 이유로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에 표결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로서는 24일, 27일 본회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는 23일, 24일 어떠냐는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서두를 것 없다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이 본회의를 빨리 열자고 하는 것은 악화되고 있는 민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떨어져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낮은 30%를 기록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늦춰질수록 당내 내부 결속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 면책 특권이나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친명계에서는 부결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또 지지자들 내에서 비등한 시점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은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게 될 겁니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본회의 날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검찰의 반박도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는 최소 징역 11년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173쪽에 달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전체를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이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 김민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중대한 범죄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이 대표 측과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고 사유화했다며 시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네이버,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고 대가로 성남FC에게 후원금 형식의 133억 원 뇌물을 받은 건 인허가 장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을 속이고 국민 신뢰를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 4,895억 원이 성남시 1년 예산의 16%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이 대표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징역 11년을 훨씬 넘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므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측근 회유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정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며 은폐를 지시한 듯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오히려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구자준 기자가 이어갑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계 좌장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의 특별 접견에서 한 말이 증거인멸 시도라는 겁니다. 정 의원이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것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도 검찰은 진실 은폐 시도로 봤습니다. 이 대표가 조작, 포획 같은 공개 발언을 반복해 유동규, 남욱 씨 등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도 검찰은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오히려 검사의 회유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사가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하는 게 임마우문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편 오늘 국회에선 정성호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취재진에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특별 면회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 직접 나서지 말고 민주당 박범계 검찰 독재 탄압위원장에게 대신 나서달라고 요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열랑열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앞에 두 글자 뭡니까? 모델입니다. 패션 모델 얘기는 아니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권성동 의원을 모델로 삼아라, 권성동처럼 하라는 요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이 권성동 우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본인이 가서 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되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을 따르라. 그래요.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관련으로 권 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요.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뒤에 법원 영장 심사를 받았고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물론 뭐 바로 나간 건 아니고 한 40여일 지나서 나갔다고 하던데 어쨌든 권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서 나처럼 해라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사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큰 소리쳤던 과거와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불체포 특권 역시 국민은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혁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라졌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황교안 활용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안철수 의원하고는 악연이라는 평가가 더 우세하죠. 하지만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톰과 제리의 관계다. 좀 김기현 대표 없는 삶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 없는 삶은 뭐하고 살지? 제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정치인은 안철수다. 글쎄요, 갑자기 왜 저렇게 애틋해졌는지도 궁금한데 황교안 전 대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그제는요, 역시 우리 총리님이 희망이다. 어제는 TV토론 전문가 평가 결과를 공유하면서 내 마음속 1등은 총리님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이틀 전 토론회에서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 울산 KTX 노선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시세 차익 의혹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펼친 걸 두고 한 말인데요. 이 대표가 진심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김기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칭찬과 응원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 이준석 전 대표의 요즘 후보들만큼 바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고도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예정돼 있던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펑크내는 바람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대타로 투입됐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렸습니다. 요새 이준석 전 대표가 선 넘었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은 저랑 무슨 동시간대 라디오를 잡아요. 저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잘된 일이다. 이 전 대표의 활발한 활동이 이준석계 후보들을 주목받긴 하지만 후보들에게는 이준석 그림자 프레임을 벗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숙제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은행, 통신, 항공업계를 향한 여당과 정부의 2차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금과 대출이자를 이야기하는데 몇 푼 내놔서 해결하려 하는 은행 발상이 우습다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한 은행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수십조 이득을 남기고 그것을 수억씩 성과급 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얼마 내놓겠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더 이상 가져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이후 내놓은 은행권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대통령은 통신요금 구간을 손보라 했는데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한 통신사 대책에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4월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예고한 대한항공을 향한 압박도 시작했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여당도 가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은행을 통한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것을 잊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여권의 연이은 압박은 물가 안정을 통해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얻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금융당국도 대통령이 지적한 은행 임직원들 성과급과 관련해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임원들 보수를 주주가 감시하거나 손실이 나면 성과금을 회수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The third item on the agenda is an advisory vote to approve executive compensation, also known as Say on Pay. We are asking stockholders to approve. The proposal was not approved.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지난해 5월 연 주주총회. 임원 보수에 관해 주주 투표를 진행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주주에게 경영진 급여를 심의하게 하는 Say on Pay 제도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 성과급 잔치를 하자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해외에선 영국과 미국이 모든 상장사에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표결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주주들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회수하는 클로백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미 국내에 도입돼 있긴 하지만 금융회사들 내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이제 큰 금리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수십조 단위의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엽니다. 6월 말까지 경쟁 활성화 방안, 보수 체계 등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또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 기자, 대통령에 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다 나선 느낌이에요. 항공업계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와 업계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곳은 세부적으로 보면 5개 분야 정도 됩니다. 은행, 통신, 그리고 카드, 보험과 대형 항공사인데요. 5개 분야 모두 고물가 시대에 많은 수익을 내고도 고통 분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이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고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도 정부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게 이제 대통령이 먼저 이제 운을 띄운 건데 그럼 항공사 마일리지까지 지금 대통령실이 챙기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을 콕 집어서 고통 분담을 요구한 이후에는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대한항공은 4월부터 마일리지를 지역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차감할 계획이었습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 LA보다 거리가 먼 뉴욕 쪽은 더 많은 마일리지가 소모되는 시기죠. 이 단거리 때만 쓰라는 거냐며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섰고 여당도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소비자들이 반발이 있자 대한항공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 한 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자, 앞서 대통령이 콕 집어 압박했던 은행과 통신, 일단 대책은 내놨는데요. 글쎄요, 여론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은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통신사는 다음 달 소비자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 은행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7,800억 원인데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통신사 대책은 대통령이 지시한 요금 부담 완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늘 은행권이 내놓은 사회공헌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년 후에 금송아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게 지금 문제는 이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저쪽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지금 대응이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대출 금리는 안 내리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질문입니다. 네, 합법적으로 이룬 성과들인데 은행을 너무 옥죄는 거 아니냐? 실제로 업계에서는 할 말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과 통신사, 항공사 모두 물론 공공재적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주주가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신한지주는 어제까지 4일 연속 주가가 총 7.8%나 빠졌습니다.
이 상장사들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익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낸다고 비판을 하니 시장이 바로 반응한 겁니다. 이 금리와 통신비 같은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주주들이 배임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권에서 압박했다고 가격을 내리는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들은 가격을 내려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관치 논란인 건데 대통령실은 어때요?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대통령실도 부담은 있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철학인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 금리나 통신비를 내리라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민심이 호응할 경우 기업들을 향한 여러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을 포함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향해 재차 경고하면서 대책을 보고하라고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야당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 하루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민노총이 추진하자고 한 법이죠. 노동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노총 등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자 물러서지 않겠다며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종합보고를 다음 주에 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강성 노조가 요구해온 이른바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당은 불법 집회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저는 청구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관심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A 뉴스 최수연입니다. 퇴근길 도로에서 화물차가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화물차 운전자는 머리가 아파서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이 진술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서행하는 차량들.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도로 가드레일과 부딪힙니다. 뒤에 있던 4.5톤 화물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다른 차들도 연이어 들이받고 부딪힌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큰 소리 났어요. 너무 거기가 막 차들이 난리 났더라고요.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화성시 39번 국도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들을 들이받으면서 18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도로변에는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20대 남성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퇴근 시간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 중이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머리가 아파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전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때 잠시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정신이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탑승자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구조한 사람들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야 퇴근하던 직장인 2명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는 승용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에 차량 앞부분에서 불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거세집니다.
금세라도 차가 폭발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 그런데 남성 2명이 오가는 차량들을 피해 사고 차량에 접근합니다. 뒷좌석에서 탑승자를 밖으로 빼낸 뒤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 2일 오전 7시쯤. 운전자는 탈출했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퇴근 중이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 백모 씨와 정모 씨가 구조에 뛰어들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간 거라 처음에는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이제 불이 확 번지더라고요. 서둘러 차 뒷문을 열고 탑승자를 구조한 뒤 백 씨는 119에 신고하고 정 씨는 근처에서 구해온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쓰러지셨거든요. 차가 막 불 나고 터질 것 같으니까 일단 친구랑 같이 이제 옮겼죠. 이들 덕분에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다 그 상황이면 다 그렇게 했죠.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 이런 아주 작은 단서가 장기 미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죠. 그 결과 검거된 대전국민은행 강도살인의 범인 이승만과 이정학. 오늘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발생 22년 만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권총강도 살인사건. 현금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은 사건 2달 전 순찰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미제 사건이 될 뻔했지만 2017년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범행 당시 쓴 마스크의 DNA와 일치한 게 밝혀지며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이후 5년간의 수사 끝에 주범 이승만과 공범 이정학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주범인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2년 만에 첫 단죄입니다. 재판 내내 이들은 줄곧 자신이 총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군대를 안 간 이정학과 달리 이승만은 군대에서 수색대대 출신으로 총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며 총을 쏜 사람은 이승만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이정학에게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사형을 구형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오늘 선고에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이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목적은 담배 광고를 안 보이게 해서 흡연율을 좀 낮추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오히려 편의점을 노리는 범죄를 부추긴다며 시트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편의점 점주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입구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습니다.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시트지 부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됩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는 오히려 안이 잘 보이지 않아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인천 편의점주 강도살인 사건도 시트지가 감시 눈길을 막아 벌어졌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불투명 시트지 때문에 골드타임 놓친 거잖아요. 결국은 살인사건이 나고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이런 일만 자꾸 생기는 거죠. 시트지 부착과 청소년 흡연율과의 상관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처벌을 감내하며 시트지를 떼어내는 편의점도 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원래 이렇게 불투명 시트지를 붙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벌금을 낼 각오를 하면서 카운터 쪽 시트지를 이렇게 모두 떼냈습니다.
그 불이익보다도 오히려 저희가 그 안전하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일단은 밖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혹시 있나를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담배 광고판을 떼어내면 시트지를 안 붙여도 되지만 편의점주들로선 불경기에 한 달에 20만 원에서 60만 원씩 담배 회사에서 받는 광고비가 아쉬운 게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자유이고 시트지는 편의점 업계가 자발적으로 부착한 것이라면서도 대책이나 논의를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환입니다. 자, 체크무늬 학교 교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상표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전국 200여 곳 학교가 교복 디자인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중고 교복을 물려받거나 싸게 살 수 없게 된 학부모들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로 북적이는 곳, 바로 중고교복 나눔 행사장입니다. 6,000원입니다. 네, 예쁘게 해주세요. 이리저리 둘러보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 한 봉지 가득 사갑니다. 70% 정도 싼 걸로 보이네요. 굉장히 저렴하고 그 가정의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마련된 체크무늬 교복 코너는 썰렁합니다. 올해 신입생부터는 해당 교복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는 지난해 자사 체크 무늬를 사용하는 교복업체와 학교에 상표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버버리가 국내 패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많았지만 학교 교복을 걸고 넘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된 건 가로 세로 3개의 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엇갈려 있는 일명 버버리 체크입니다. 이런 버버리 체크를 쓰는 학교만 전국에 200여 곳이나 됩니다. 상당수가 올해부터 디자인을 바꿨고 나머지도 내년까지는 변경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친한 동생은 교복이 되게 예뻐서 나도 선배랑 같이 입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오고 싶었는데 이 교복이 막상 바뀐다고 하니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도 한두 푼이 아닌 교복값 부담에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 갑자기 교복이 바뀐다는 것도 그렇고 교복을 또 구매를 하려면 학부모는 한 3, 40만 원 돈을 그냥 또 써야 하니까. 학교 당국은 부담을 고려해 2, 3학년은 기존 교복을, 신입생만 바뀐 교복을 입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요즘 서울 덕수궁 옆 시립미술관 앞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모여서 다들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데요. 자, 10원의 성지로 불린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승희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미술관 앞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사 앱에 들어가면 주위에 동시 접속한 사람들이 뜨는데 버튼을 누르면 한 명당 최대 10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회사들이 밀집한 곳에 있는 이 미술관은 앱으로 돈을 벌려는 직장인들이 모이다 보니 10원 성지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왔어요. 직장이 바로 여기 근처거든요. 그래서 점심 빨리 먹고 사무실 직원들하고 다 나와서 여기서 한 20분 정도 하고 들어가고. 하루에 5,000원은 벌어요. 저도 이곳에서 포인트 받기를 해봤는데요. 5분도 안 돼 406원을 벌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이용자만 1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제까진 무조건 한 명당 10원을 줬는데 이용자가 급증하자 오늘부턴 20명이 넘으면 1원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사람들에겐 귀할 따름입니다. 취업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재테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돈도 이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딱 3,000원 정도 모이면 배달료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의류회사 앱은 출석 체크할 때마다 50원씩 적립해주고 2주 이상 연속 성공하면 추가 포인트를 줍니다. 퀴즈를 풀거나 달리기만 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만 원짜리 옷을 산다 그러면은 2만 원을 포인트로 쓰고 이용은 그렇게
자주는 안 했는데 하고 나면서부터는 조금 아무래도 좀 관심도 가고 좀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밖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성공하면 포인트를 주는 앱도 인기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대, 푼돈을 모으는 방식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발생 12일째 기적의 생還소식은 간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17살 소녀가 열흘 넘게 버티다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잦아들지 않고 규모 5.2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잔해 속에서 무려 248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를 구조한 대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17살 소녀는 목보호대를 하고 온몸을 고정한 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될 정도로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 발생 12일이 지났지만 기적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261시간 만에 구조된 33세 남성은 자신의 상태보다 가족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잔해 속에 갇힌 한 소녀는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생전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며 스스로 영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소녀는 다행히 영상 촬영 후 2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ğer bugün buradan sağ kurtulursam yapmak istediğim çok şey var.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어제 오후 9시 47분쯤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대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여진으로 이미 무너진 건물들이 추가로 붕괴되는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한 지진 피해자가 최소 260만 명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지금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려놓고 코로나에 승리했다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방역 정책 전환에 코로나 방역에 쓰이던 여러 장비는 처치곤란이고요. 방역 요원들은 실직자 신세가 됐습니다. 세계를 가다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아파트가 몰려있는 주거진의 공터에 컨테이너 20여 개가 텅 비어 방치돼 있습니다. 도심 고가도로 아래에도 빈 컨테이너가 빼곡히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외출하려면 이틀에 한 번 PCR을 받아야 해서 도심 곳곳에 설치됐던 검사소입니다. 베이징을 포함해 전국에 최대 20만여 개가 생겼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된 이후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문을 닫은 코로나 검사소 앞입니다. 나무에는 이렇게 여전히 코로나 검사 통제선이 묶여져 있고 한편으로 가보면 아직 쓰다만 코로나 검사 키트 면봉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방역복과 식기자재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의 매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 칸에 9만 원짜리도 있고 에어컨 등이 설치된 건 100만 원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大部分就是助人放货，要不就是助人，要不就是放货。 일부 지역에서는 버려진 검사소를 포장마차나 취업소개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挺耽误事儿的，因为放着那儿又没什么，可能是忘记疏于管理了。 코로나에 걸리면 재택 치료를 하도록 바뀌면서 확진자를 무조건 격리하던 시설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격리시설입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수많은 컨테이너 병실이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不清楚啊。谁知道他干啥？现在反正都上班。现在就是没有疫情了，但是这边干啥也不知道。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주민을 폭행하는 등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수백만 명의 방역 요원들은 실직했습니다. 就突然之间感觉自己失去了自己的工作、待业这种状况，反正就是整个人就是精神不起来了。 겨우 운영 중인 베이징 시내 검사소도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但是会比之前少很多，因为有绩效，但是现在没有那么多人参加，可能只有底薪。 중국 최고 지도부는 코로나 방역에서 중대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급작스런 정책 변화에 사회 곳곳에서는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홍태현입니다. 미국이 격추한 정찰 풍선과 미확인 물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민간 동호회가 날린 풍선이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궁지에 몰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지난 4일 중국 정찰 풍선이 자국 상공을 지났다며 미사일을 쏘아 떨어뜨린 미국. 이어 10일부터 12일까지 비행 물체 3개를 더 격추했는데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나섰습니다. We don't yet know exactly what these three objects were, but nothing right now suggests they were related to China's spy balloon program or that they were surveillance vehicles from any other country. 상업용, 기상관측이나 과학 연구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보당국의 평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첫 풍선은 중국의 정찰용이 확실한 만큼 중국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 대화를 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낮췄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은 격추된 비행 물체 중 하나가 민간 동호회가 날린 풍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명목으로 미국 방산업체 2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一边激化矛盾，升级危机，而一同中方相向而行，管控分歧，妥善处理这一意外偶发事件。 일단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늘부터 열리는 민회 안보회의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동을 추진 중입니다. 양국 외교라인 1인자들 간의 대면 회담이 성사되는지 여부가 이번 정찰 풍선 사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호입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간판 박지원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올 시즌 무려 14개의 금메달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빙판 위를 빠르게 질주하는 선수들. 이들 사이로 올 시즌 금메달만 14개를 따낸 박지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애지중지하는 우승 트로피는 이제 한 몸입니다. 밥 먹고 들어오면은 이제 문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럼 또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지나가다 생각나면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2위와의 격차가 400점 가까이 나는 압도적인 우승. 쇼트트랙의 맏형 곽윤기도 박지원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쇼트트랙 척척 박사 그리고 아웃추얼 전 세계 1인자라고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28살의 박지원은 뛰어난 실력에 비해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그간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힘들었던 게 맞습니다. 정말 모든 선수들의 꿈이고 정말 가고 싶은 무대이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가지 못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하지만 다부지게 준비했던 훈련을 통해 결국 멋지게 부활했고 대표팀의 주장으로 팀도 잘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로 같은 주장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다음 달 열리는 세계선수권에서의 금빛 질주. 저는 이번이 저의 2번째 전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대표로 첫 데뷔를 한 세계선수권이 우연치 않게 서울이었어요. 너무 지금 두근거립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됩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최고 40mm, 호남과 경북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에도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잠시 지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릴 텐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7cm 이상이 예상됩니다.
비의 적어서 먼지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부와 전북은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경북과 광주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날은 온화하지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0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일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이라고 공식 진단을 내렸습니다. 작년 6월엔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둔화 우려가 확대된다고 하더니 이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이 살아나야죠. 요즘 은행, 통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이 반면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규제 풀고 지원해줘야죠. 반도체 지원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2월 국회가 할 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